네, 안녕하세요. 행정법 강사 서창규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부터 저랑 함께 이제 내년 2025년 경감 승진 시험을 위해서 함께 열심히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합시다. 자, 어쨌든 2024년은 마무리가 되었고요. 자, 2025년을 위해서 우리는 이제 같이 한번 열심히 달려갈 선상에 서 있는 겁니다. 자, 그 첫 번째 관문으로 이제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하게 될 내용은 행정법 인문특강이에요. 이건 이제 집으로 비유를 한다면 설계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제대로 된 집을 완성하려면 설계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설계도 없이 집을 짓게 되면 이상한 집이 완성될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기본적으로 이 뼈대가 형성 안 된 마당에, 즉 행정법의 기본 체계가 형성 안 된 마당에 부분별로 암기해서 여러분 시험장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운 좋게 그 암기한 부분에서 그대로 놓으면 여러분이 답안을 쓸 수 있을 수 있지만 시험은 실제로 그렇게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체계 속에서 행정법을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 체계를 위한 강의가 이제 오늘 진행하게 될 이 행정법 인문특강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 앞으로 진행하게 될 여러분들 1년간 저랑 함께 같이 공부하게 될 전체적인 커리큘럼을 먼저 한번 개관을 하고요. 그에 맞춰서 오늘 하게 될 행정법 인문특강이 어디에 주소 설정이 되는지를 간단히 보고 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 잠시 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요, 모든 공부는 1단계 이렇게 가요. 이해, 그 다음 정리, 그 다음 반복, 그 다음 현출. 요 4단계의 과정을 밟아서 공부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해, 정리, 반복, 현출의 바탕이 되는 것이 오늘 하게 되는 행정법 인문특강이에요. 행정법 인문특강이 되는 것이고, 한마디로 설계도죠, 그죠? 그 다음 이제 이해를 위해서 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행정법 기본 강의예요. 그 다음 순환에. 총체적으로 하면 이게 여러분들 1단계고, 그 다음 요 2단계인데, 2단계가 이해 단계죠. 이게 행정법 기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게 될 것이고요. 행정법 인문특강은 별도 자료가 마련되어 있죠. 그죠? 자료 교재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 행정법 기본 강의는 여러분 이미 출간이 되어 있죠. 개정판이 출간되어 있을 텐데, 그 교재 가지고, 본 교재죠. 이게 본 교재를 가지고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이해 단계에서 여러분이 강사 잘 만나야 돼요. 이 강사 잘못 만나면 이상한 쪽으로 흐르게 되고 그냥 하염없이 외우다가 시간 다 보냅니다. 그래서 이해 단계, 그래서 지금 오늘 배우게 될 행정법 인문특강을 발판 삼아서 이 이해 강의, 즉 행정법 기본 강의를 통해서 행정법을 혼자 읽어낼 수 있는 단계를 마련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 이제 정리를 잘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강약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진짜 시험에 나오는 부분과 나오지 않은 부분들이 이제 선별되어 가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아예 그냥 선별해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실전에 갔었을 때 여러분, 기본적인 이해 바탕 위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그걸 놓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1단계인, 여기 1단계고 이게 2단계인 행정법 기본 강의와 1단계인 행정법 인문특강을 합쳐가지고 행정법을 혼자 읽어내고 전체 속에서 부분을 보는 각을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정리 단계에서 이제 강약 조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해 단계에서는 저랑 함께 열심히 잘 달려가야 돼요. 이 강의를 통해 가지고요. 그 다음 정리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강의를 들어오면서 계속 정리를 해 나가게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정리는 여러분이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반복. 이건 이제 인내가 요구되는 거예요. 인내가 요구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 반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식을 훨씬 더 어떻게 해요? 공고하고 선명하게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야 실전에 가서 시간 내에 빨리빨리 뭔가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반복이 안 되면 시험 끝나면 기억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 가서 이제 드디어 표출해야 돼요. 답안지에
옮겨지지 않는 것은 채점자가 점수를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요령을 잘 터득하셔야 돼요. 아시게 현출 단계에서는. 그래서 이 현출 단계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모의고사를 통해서 많은 연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 1년간의 커리큘럼은 이렇게 돼요. 일단 1단계 행정법 입문 특강을 통해 가지고 행정법의 뼈대, 틀을 잡게 될 것이고요. 그 틀 속에서 행정법 기본 강의를 통해 가지고 행정법 전체를 이제 완전히 이해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이해가 돼요? 그리고 이제 정리 반복은 여러분이 인내력을 발휘하셔 가지고 1년간 계속 진행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이 기본적인 강의까지 끝나고 나면 여기에 이제 그 다음 뭐가 따라 붙느냐 하면 3단계 제 커리큘럼 상으로는 여러분들 이 이해 속에서 뭘 배워요? 여기서 추출해 낼 수 있는 게 사례 문제하고요. 사례. 그 다음 약술 문제. 사례든 약술이든 이 기본 이해, 즉 행정법 기본 강의가 틀이 잡혀 있지 않으면 사례 문제든 약술 문제든 풀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 3단계 때 사례 특강을 하게 돼요. 사례 특강. 이것도 제 교재가 마련되어 있죠. 사례 교재가. 그래서 단계별로 보면 1단계가 행정법 입문 특강, 2단계가 행정법 기본 강의, 3단계가 사례 특강. 그죠? 그 다음에 이제 4단계가 모의고사를 통해서 현출하는 연습을 배우게 돼요. 이게 이제 4단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 5단계가 뭐냐 하면 이게 이제 최종 마무리 특강을 하게 될 겁니다. 1년간 갈고 닦았던 걸 시험장에 들어가기 직전에 한 번 더 확인하는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마무리 특강. 그럼 딱 답이 나왔죠, 그죠? 그럼 이제 교재는 잘 보시면 입문 특강 교재 하나 있고 기본 강의 교재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사례 특강 교재 하나 이렇게 기본적으로 구축이 되어 있고요. 모의고사는 그때마다 제가 출제를 하게 될 것이고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 마무리 특강도 제가 별도 자료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과정이 1년간 저랑 함께 진행할 커리큘럼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걸 꼽아라면 지금 1단계하고 2단계 있죠. 이 두 개가 합쳐지면 이제 행정법 공부의 기본이 다 구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강의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연습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례 특강도 마찬가지고 모의고사도 마찬가지고 마무리 특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죠? 예, 좋습니다. 자, 요걸 발판 삼아서 이제 1년간 저랑 한번 열심히 달려가 봅시다. 올해도 다행히 제가 모의고사에 출제했던 문제가 뭐 그대로 출제가 돼가지고 수험생들이 많은 혜택을 본 한 해가 아니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강조하지만 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를 여러분 인내력을 가지고 완주만 한다면요. 행정법은 고득점이 보장이 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들 초심을 잃지 마세요. 처음 시작할 때는 좋아. 내가 한번 멋들어지게 한번 1년을 보내보자. 이런 생각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여러분들은 또 일을 하면서 이 수험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수험생들보다도 더 큰 인내력이 요구돼야만 무난한 완주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초심을 잃지 않도록 하루하루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행정법 입문 특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지우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행정법 입문 특강인데 제 교재를 보시면 목차 구조가 제 1편이 이제 개관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제 2편이 행정법 체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먼저 개관부터 이제 잡아가도록 할 텐데 칠판 잠시 보실래요? 일단요, 우리가 여러분들 행정법,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자 하는 대상이 행정법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행정법이 어떤 역사적 배경 속에서 나오게 됐는가를 조금 이해를 하시면 행정법 이해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받게 될 겁니다. 거기서부터 행정법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과거에 여러분들 왕이 지배하던 시대가 있었죠. 이때를 우리 이제 절대 군주 시대다. 그럼 왕이 지배하던 오늘날 여러분들 국민이 뽑은 뭐 대통령이나 이런 자들이 지배하던 시대든 어쨌든 국가가 존재하면요, 국가는
공익이라는 전체 이익을 위해서 뭔가를 하게 되는데 그걸 행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절대군주 시대든 오늘날의 시대든 항상 행정은 존재해 왔습니다. 그래서 왕이 지배하던 시대도 이 A는 국민이라고 할게요. 국민을 향해서 뭔가 액션을 취해왔다고요. 뭐 세금을 부과해서 돈을 뺏어가든 아니면 뭘 하든 간에 다양한 행위를 해요. 그걸 이제 행정작용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절대군주 시대 때 이 행정작용은요, 법에 의해서 행정작용을 한 게 아니고요. 그때는 이 행정을 지배할 법이 없었어요. 없었고, 그걸 왜 절대인지 아시겠죠? 오늘날처럼 권력이 분립되어 있지 않았다고요. 입법분이, 사법분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이때는 왕이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행정을 했다고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때 이 왕이 행정할 때 이 시대를 우리는 이건 인치의 시대다.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던 시대였다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열심히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벌었다 하더라도 이건 그 다음날 왕이 야, 너 돈 많이 벌었다며 좀 들고 와봐. 싫은데요? 그럼 그 다음날 이 친구는 자인의 한 조각으로 바뀌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래서는 못 살겠다 싶어서 들고 일어난 것이 시민혁명이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시민혁명을 통해서 자기 대표자를 구성하잖아요. 그게 오늘날에 뭐가 되죠? 국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국회가 이제 법을 만들죠. 법을 만들어서 왕을 찾아갑니다. 이제 왕은요, 물어봤겠죠. 왜 이렇게 국민이 시끄러우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는 뭐 세금을 부과하든 뭘 하든 그런 행위를 하고자 할 땐 자기들이 뽑은 대표자가 만든 법에 따라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너를 단두대 이슬로 날려버리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이제 이 법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에 의해서 행정을 드디어 해요. 그래서 이쪽 올 때 드디어 이제 법에 의해서 이 행정을 하는 시대가 됩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법치의 시대라고 그러고 이걸 그때는 인치였잖아요. 이제는 법치가 돼요. 그래서 이걸 법치 행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이때 이 법에 의해서 하게 돼. 이 법이 행정법이라고요. 그래서 이 행정법은요, 우리가 보통 아는 민법 있잖아요. 민법은 두 사람만 있어도 싸우잖아요. 개인과 개인을 규율하는 법이 민법이니까 이거는 인간의 역사와 그 개를 같이 합니다. 엄청난 역사를 자랑한다고요. 그런데 이 행정법은요, 이쯤 돼서나 나온다고. 한 18세기, 19, 18세기 이후나 돼야 나오니까 역사가 엄청 짧죠. 그래서 행정법은요, 여타, 기타 법을 모방해서 만들게 된 짜집기 법학이에요. 그래서 학설 대립도 많고 그렇다고요. 그걸 이제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과정을 통해 행정법이 나와 있다고. 그래서 행정법을 지배하는 가장 대원칙이 뭐라고요? 법치 행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강조하지만 행정법은 인치의 시대에서 이제 무슨 시대로 바뀌었다고요? 이렇게 법치의 시대로 바뀌면서 행정법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날의 행정법은 뭐냐면요. 이쪽이 왕이 오늘날의 국가가 되겠죠. 이 국가와 국민 사이에 이 법치를 놓고 싸우는 게 행정법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국가는요, 즉 쉽게 말해서 행정부가 되겠죠. 행정부가 행정작용을 할 때에 국회가 만든 법에 따라서 행정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건 법치에 반하는 행정으로서 위법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셨죠? 그럼 결국 여러분 앞으로 사례 문제도 풀고 할 텐데 그 기본 사례 문제의 베이스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국가는요, 무슨 음주운전 했다고 운전면허 취소를 하든지 세금을 부과하든지 간에 법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법대로 했다고 주장할 것이고 국민 쪽에서는 내가 보기에는 법대로 안 했는데 왜 저러지 하면서 다투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걸 놓고 국가는 법치를 지켰다고 그러고 국민은 법대로 안 했는데 왜 그러냐 하고 다투게 되는 거예요. 이게 행정법 사례 문제라고. 감이 와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서 이제 국회가 법을 만들고 국가는 이쪽 오늘날에 이게 행정부가 되겠죠. 행정부는 이 법에 따라 집행을 하고 그럼 법대로 했냐 안 했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사법부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권력 분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이 입법, 그 다음 사법, 행정 이렇게 나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행정법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다? 법치행정. 여기서 행정법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치행정은 다시 두 가지로 구성이 돼요. 그 부분이 이제 여러분 개관에서 제1장에 제가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행정의 법률 적합성하고요. 행정의 법률 적합성. 이걸 딴 말로 그 행정권 행사의 적법성. 행정권 행사의 적법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의 권리구제. 개인의 권리구제. 이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 게 법치행정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러면 보세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로교통법에, 이 도로교통법도 다 행정법이에요. 도로교통법에 보면 뭐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 이상이면 뭐 운전면허 취소, 이렇게 법이 되어 있다 합시다. 취소한다. 그런데 A라는 친구가 만약에 0.05가 아니에요. 0.05가 아니야. 퍼센트 이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취소하잖아요. 이렇게, 그죠? 운전면허를 취소해버렸어요. 그러면 A 입장에서는요, 지방경찰청장, 국가에 있는 거잖아요. 국가가 나한테 한 운전면허 취소가 이 법치행정에 반한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행정의 법률 적합성, 행정권 행사가 법에 적법해야 되는데, 이게 법인데 법에 보니까 0.05 이상이 되어야 운전면허 취소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데도 운전면허 취소했잖아요. 그러면 이 운전면허 취소는 법치행정에 반하는 거예요. 법에 반하는 거죠. 이게 우리는 위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A는 이걸 다툰다고요. 그러니까 A는 아니 이 운전면허 취소를 왜 나한테 해 하면서 이거 없애달라고 소송을 이렇게 제기하는 거라고. 이게 이제 개인의 권리구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행정법 다예요. 그러니까 이 소송 제기하면 국가 쪽에서는 야 법대로 했다고 주장할 거라고요. 그리고 A는 뭐 법대로 안 했는데 이러면서 소송을 제기하면 또 다른 권력 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 법원에서 이걸 판단해서 A가 이겼다, B가 지방경찰청, 국가 쪽이 이겼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주게 되는 거라고. 이게 행정법의 다예요. 그래서 행정법은요, 기본적으로 법치행정이 지배하고 법치행정은 행정의 법률 적합성과 개인의 권리구제를 추구로 한다. 그래서 결국 행정법 사례 문제라는 것도 항상 설문에 보면요, 국가 쪽에서 뭔가 해요. 그게 행정이라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이 나오고요. 따라서 이 행정이 이 법에 따라 했냐 안 했냐 이 부분하고 법에 따라 안 했을 때 국민이 어떻게 구제받을 것인가 이렇게 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행정의 법률 적합성 이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법에 반하냐 안 반하냐 이 부분, 구제 부분 이렇게 틀이 잡힌다는 걸 반드시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걸 두고 이제 1페이지 제1편 개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1장 서술에서 그렇게 적어놨죠. 제가 행정법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은 그렇죠. 법치행정의 원리예요. 아시겠죠? 법치행정이 붕괴되어 버리면 행정법은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이 행정법에 따라서 행정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는 행정의 법률 적합성과 개인의 권리구제를 그 핵심 요소로 합니다. 그래서 법이 있는데 법을 안 지켰을 때 그에 대해서 족치는 방법이 없으면 누가 법을 지키겠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의 적합성하고 개인의 권리구제를 그 핵심 요소로 한다고 해놨죠. 그래서 로마제 1번이 행정권 행사의 적법성 이 부분을 별도로 나눠놨잖아요. 그죠? 그러면 적법할 때 이 적법할 때 이 법이 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이 법이 있어야 법에 반했는가 안 반했는가를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법의 총체, 즉 행정작용할 때 이 행정작용을 할 때 적용되는 이 법의 총체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우리는 행정법의 법원이라고 부릅니다. 행정법의 법원이라고 부르고요. 이 행정법의 법원은 우리 좀 있으면 자세히 다루게 되겠습니다만 크게 성문법원하고 그 다음 불문법원으로 이렇게 나뉩니다. 이 성문법원은요, 여러분 시험장에 들어가면 참조 조문으로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참조 조문. 그래서 이 참조 조문을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 이제 불문법원은 참조 조문으로 안 줄 수 있는데, 다행히 이제 최근에 여러분들 그 행정기본법에 이 불문법원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불문법원으로서 뭐 비례의 원칙 등등등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시게 될 텐데, 기본적으로 이 불문법원은요, 우리가 좀 있으면 보시겠지만, 이거는요, 재량행위에서 주로 문제가 돼요. 재량행위. 이 재량행위가 뭐냐? 그건 뭐 좀 이따 하도록 하고, 일단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첫 번째가 행정이 있으면 이 행정이 법에 위반되느냐, 이 법원에 반하면 위법이라고 하게 되는데, 그 위법할 때 위법이라는 건 법에 반하는 거고요. 법대로 하면 우리는 적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정작용이 법에 반했는가 안 반했는가를 판단하는 척도가 4가지 각도에서 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주체, 내용, 절차, 형식, 이 4가지 각도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놓고 보면요, 주체라고 하는 것은요, 권한이 있는 행정청이 하라는 거예요. 권한. 그래서 운전면허 취소를 국방부 장관이 하면 그건 권한이 없는 자가 한 것이 돼서 이 법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규율하는 게 조직법이에요. 조직. 좀 있으면 이제 설명하겠습니다만, 이 행정법의 기본 개념이 뭐냐면 행정에 대한 조직, 작용, 구제에 관한 국내 공법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거든요. 그래서 행정법을 크게 3파트로 나눠요. 조직법, 작용법, 구제법 이렇게 나누는데, 우리가 저 조직법에 반하는 것이 주체의 위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이고 절차고 형식이죠. 이 내용은 이제 좀 있으면 보시겠지만 법률 유보하고 그 다음 법률 우위 이렇게 해요. 법률 유보는 이제 어떤 행정작용을 하고 싶으면 법에 그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법에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거 없는데 하면 내용에 위법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것도 보세요. 운전면허 취소하려면 운전면허 취소할 수 있다는 게 법에 마련되어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법에 근거 있으니까 법률 유보 위반은 아니에요. 그 다음 법률 우위는 법에 있다 하더라도 법에 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보세요. 법은 있는데 운전면허 취소할 때 법에 반했잖아요. 법에는 분명히 0.05 이상일 때만 족치라고 되어 있는데 0.05 이상이 아닌데도 족쳤으니까 이거는 내용에 위법이 있고 그 중에 법률 우위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뒤에 가면 나중에 배우시겠습니다. 절차가 있어요. 이런 행정작용하기 전에 먼저 밟아야 될 절차가 있다고요. 그래서 운전면허 취소할 때 뭐 사전 통지를 한다든지 청문회 기회를 준다든지 그런 게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안 거치고 하면 절차에 위법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형식은요, 운전면허 취소할 때 구두로 하면 안 되고요. 문서로 해야 되는데 구두로 했다. 그럼 형식에 관한 하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이 법률 적합성, 즉 행정권 행사가 적법이냐 위법이냐를 판단할 때 법에 반했는가 가지고 판단하는데 그 반하는 각도를 갖고 4가지 각도에서 살핀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로마 제1번에 보시면 행정권 행사의 적법성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적법성에서 법은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나누게 돼요. 근데 성문법은 시험과 관련해서 이제 뒤에서 배우겠습니다만 법률, 행정입법, 이 행정입법 이건 잘 체크해 두셔야 돼요.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문법원과 관련해서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 중요한데 이것들이 과거에는요, 성문화되어 있지 않았다가 이번에 행정기본법에 이것들이 다 성문화됐었어요. 그 중에 물론 자기구속 원칙은 아직 성문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 다음 위법 판단은 주, 내, 절, 형 이 4가지 각도에서 검토하게 되고요. 특히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 중요합니다. 이런 비례의 원칙 이런 것들이 재량행위라는 거 이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법이 있으면 만약에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법은 이렇게 여러분 요건을 하고 그 다음 효과 뭐 운전면허 취소한다. 이게 효과예요. 취소함. 이렇게 법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6개월 이하 운전면허 정지하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뒷부분이 이제 효과가 되는 거예요. 참고로 딱 알아두셔야 돼요. 앞으로 계속 보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위쪽처럼 이렇게 되어 있으면요. 이런 요건 갖추면 묻지마 행정부는 입법자가 무조건 취소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건 선택을 못하죠. 효과를. 이 선택 못하는 걸 우리는 기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반면에 요건 갖추더라도요. 정지해도 되고 하더라도 6개월 이하에서 고를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이처럼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 이런 경우를 우리는 재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속일 때는요. 성문법 갖고 바로 위법적법 판단이 바로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법에서 만약에 법에서 음주운전하면 운전면허 취소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A가 음주운전했어. 그럼 운전면허 그냥 취소하면 끝이에요. 그냥. 그럼 이건 적법이라고. 뭐 따지고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재량으로 되어 있을 때는요. 이 성문법하고 판단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보세요. A가 음주운전 했죠. 그러면 행정청이요. A한테 6개월 정지했어. 이렇게 6개월을 정지를 하게 되면 여기 보세요. 6개월 정지하면 A 입장에서는 다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만약에 기속이라면요. 만약에 음주운전하면 묻지마 6개월 돼 있다면 이거는 무조건 적법이 될 겁니다. 그런데 재량은 뭐냐면 입법자가요. 행정부한테 선택의 폭을 준 겁니다.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려고.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도 천차만별일 거 아니에요. 그에 따라서 알맞은 걸 고를 수 있도록 해주려고 이렇게 재량을 인정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재량을 인정해놨지만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재량은 선택권이 주어졌지만 이걸 마음대로 행정부가 선택하면 또 국민을 농락하게 된다고요.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놈한테는 6개월, 어떤 놈은 그냥 봐주고 이래 되면 여러분들 불만이 생겨 안 생겨? 생기잖아요. 그럴까봐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재량일지라도 재량에는 일정한 이렇게 한계가 있다고 봐요. 이렇게. 그래서 재량이 한계를 벗어나게 되면 한계를 벗어나면 이런 선택한 것이 법치에 반해서 위법이라고 얘기해요. 이때 위법할 때 이 법에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이게 여러분들 불문법인 요 비례의 원칙 같은 이런 거라고. 그러니까 비례의 원칙은 뒤에서 배우겠습니다만 우리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건 심하게 하지 말라는 불문법이라고. 그러니까 A가 너무 불쌍해. 불쌍한데 가장 강력한 6개월 이하에서 고를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강력한 6개월을 때리게 되면 이건 너무 심한 선택을 했다 해서 한계에 벗어나서 위법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는 거라고요. 이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성문법 갖고는 판단 안 된다니까요. 재량으로 되어 있을 때.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불문법원인 비례의 원칙 같은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이걸 보통 행정법의 일반 원칙 혹은 행정의 법 원칙이라고 하고요. 최근에 행정기본법에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알겠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그 행정권 행사의 적법성에서 그 부분을 제가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시면 이제 개인의 권리구제라고 되어 있죠. 개인의 권리구제에 보시면은 그 행정상 손해전보 되어 있고 이 칠판 보세요. 자, 이런 거 한번 봅시다. 이건 다시 지울게요. 이 부분은 이제. 그럼 결국은 이거 보시면 지금 지방경찰청장이요. 행이라고 할게요. 앞으로. 행 쪽에서 국민 A를 향해서 만약에 운전면허 정지 6개월을 처분을 했어요. 6개월 처분을 하면. 그럼 이게 만약에 법에 반했다고 해볼게요. 법에 반하면 아까 법치행정에 반한 거잖아요. 법률 적합성에 반하면. 그러면 이 경우에 이제 아까 법치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이게 법에 합쳐야 돼요. 그게 잘못됐으면 A를 구제하도록 돼 있어야 법치라고 그랬죠. 그럼 A는 구제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개예요. 운전면허 6개월 정지 자체를 아예 없애달라고 하는 게 그게 가장 좋죠. 그게 이제 뭐냐면 이게 행정쟁송이라고 그래요. 이 자체를 공격해서 없애는 거. 들어가서 할 거예요. 그래서 이 행정쟁송에는 여러분 행정심판이라는 게 있고 행정소송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권력분립에 의하면 재판은 사법부, 법원에서 하잖아요. 그게 행정소송이에요. 이게 법원에서 하는 거고요. 근데 신기한 건요. 이런 행정법에서는요. 행정부 스스로가 심판하는 경우도 있어요. 행정부 안에서 이렇게 바로잡아주는 경우. 이걸 행정심판이라고 그래요. 이걸 행정부 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행정쟁송을 통해서 이걸 없애버리는 게 국민을 합건하겠죠. 이런 걸로는 보통
존속보장이라고 불러요. 혹은 원상회복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즉 원래 내 뺨이 없는, 내한테 뺨 자체를 치워달라는 거예요. 원래 없는 상태로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이걸 원상회복적이다 이렇게. 근데 두 번째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6개월 동안 이 친구가 운전면허가 정지됨으로써 손해가 생겼어라고, 피해. 그래서 이 운전면허 정지 6개월 처분으로 인해서 발생한 결과, 이 발생한 결과가 있을 때 그 발생한 결과가 재산 혹은 비재산적 피해가 있는 경우, 이 피해에 대해서 돈으로 커버해 줍니다. 돈으로 커버하는 게 있는데 그걸 이제 여러분들 뭐라고 그러냐, 이걸 손해전보제도라고 불러요. 손해전보. 그 손해전보는요, 이 행정작용 있죠, 이게 법에 반했을 때 하는 것이 국가배상이고요. 국가배상 혹은 손해배상, 행정상 손해배상이라고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적법인데도 국민에게 돈을 줘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우리는 손실보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법일 때 하는 거고요. 이건 적법일 때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가치보장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구제가 돼요. 이게 행정법 다예요. 그래서 보세요. 행정법은 제가 아까 법치 행정을 놓고 국가와 국민이 싸우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행정작용할 때 국가 쪽에서 법대로 했냐 안 했냐, 국가는 법대로 했다고 얘기할 거고 국민은 안 했다 하면서 이렇게 다투게 된다고. 다툴 때 이 작용 자체를 아예 제거해 달라고 하는 게 쟁송이고요. 이 작용으로 발생한 결과, 그게 이제 재산 비재산적 피해, 결과 이런 피해가 생긴 거예요. 이걸 돈으로 커버해 달라. 이걸 우리는 손해전보라고 하고, 그 안에 이제 국가배상, 손실보상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명심을 하시라고요. 알겠어요? 그래서 로마체 이번에 보시면 개인의 권리구제 되어 있죠. 개인의 권리구제는 행정상 손해전보와 뭐로 나눌 수 있다고요? 행정쟁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쟁송으로 갈 때는요, 쟁송 갈 때는 바로 가는 게 아니라 항상 소송 요건을 묻게 돼요. 이건 여러분 시험에 또 중요한 거예요. 그죠? 개나 소나 법원에 못 들어가요. 일정한 자격 갖춘 자만이 법원에 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는 결국 이 소송 요건을 묻는 문제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이 행정작용이 법치에 반했는가 안 반했는가 이걸 묻는 거 하나, 이 두 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크게. 그래서 시험 문제 이 소송 제기가 적법한가 이렇게 물으면 이 소송 요건만 검토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 6개월 처분이 적법인가 위법인가 하면 이걸 이제 본안이라고 불러요. 물론 이 두 개를 다 합쳐서 이제 다 이걸 충족하게 되면 이건 인용 가능성이 나오게 돼요. 소송에서 이기는 것을 인용이라고 그래요, 인용. 그래서 인용 가능하냐 물으면 소송 요건도 갖춰야 되고요. 본안에서 저 6개월 운전면허 정지가 법치에 반해가지고 위법이라는 것까지 밝혀지면 인용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행정법이에요. 이해가 돼요? 자, 거기까지 제가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럼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행정법은요,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그렇죠. 권력이 분립되면서, 그죠? 시민의식이 터져가지고 인치의 시대에서 법치의 시대로 바뀌면서 행정법이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행정법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법치 행정이라는 거예요. 즉, 국가가 국민을 향해서 액션을 취하는 것이 행정인데, 과거에는 주먹으로 했지만 지금은 국민이 뽑은 대표자가 만든 법에 따라 행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행정이 나오게 되면 뭐 운전면허를 취소했던 뭘 했던 간에 국민 쪽에서는 이거 법에 반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묻게 되고요. 국가 쪽은 법대로 했는데 왜 그래? 그걸 놓고 법원에 가서 싸우는 것이 행정법의 기본 실체입니다. 그래서 법치 행정을 놓고 싸우는 게 행정법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민 입장에서는 소송에서 이기고 싶으면요, 일단 소송 요건을 갖춰야 되고, 그 다음 본안에서 그 행정작용이 법에 반했다는 것을 밝혀내야 돼요. 그러면 소송에서 이기게 돼요. 이게 다예요. 다만 법에 반했는가 안 반했는가 할 때 그 법의 전체적인 무리를 우리는 행정법의 법원이라고 그러고요. 그게 눈에 보이는 성문법과 눈에 안 보이는 불문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행정작용은 기속인 경우도 있고 재량인 경우도 있는데, 기속일 때는 성문법 갖고 쉽게 위법적법이 판단이 되지만 재량은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성문법 받고 바로 위법 판단이 안 돼요.
그래서 아무리 선택할 수 있더라도 일정한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벗어난 선택일 때만 재량은 위법이다라는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그 한계에 벗어났는가 안 벗어났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불문법 원리인 행정의 법원칙 혹은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라고 하는 비례 원칙 등등 앞으로 우리가 배우겠지만 그게 중요한 포인트로 작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게 기본적으로 행정법의 현주소예요. 이까지 오케이? 자, 그럼 거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제 제2장 법치행정의 원리를 조금 더 부연 설명해서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 아까 했던 행정법의 법원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좀 더 부각시켜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예, 좋습니다.